일본이 최근 들어서 이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확대,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이 작년 12월에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일본이 연달아 발표한 사항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환영에 나섰던 건 뭐냐면 국방비 지출의 확대입니다. 얼마만큼 늘리냐? 향후 5년에 걸쳐서 국방비 지출을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이제 발표였던 것이죠. 현재까지 일본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국방비의 상한선을 설정을 하고 있었어요. GDP의 1%. 즉 국방비는 대략적으로 GDP 1% 정도 선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고 경제 성장이 늦어지면 국방 예산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것들을 대폭 늘려서 2배로 늘리겠다. 그러면 GDP의 2%로 늘리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확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리고 나면 일본의 국방비는 이제 5년 후가 되면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당연히 1등이죠. 2등이 중국, 그리고 3등이 이제 일본이 됩니다. 즉 GDP 규모대로 1, 2, 3등이 이제 그대로 군사비도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순서가 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프로님. 예, 오늘도 부재 중이시죠. 혼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지만 또 그러시면 또 정프로님 삐지니까 정프로님 어서 돌아와 주세요 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컨디션 회복차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자, 혼자인 만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약간 좀 민감한 주제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본에 관한 이야기는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다루기가 좀 어렵다 라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민감해 하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나라 저 먼 나라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거리를 이만큼 두고 여유로운 마음 그래?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입장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명확하다 라고 해서 선악 참반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매우 이제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뤄봐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이 최근 들어서 이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확대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패전국이 됐고 헌법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나라로 이제 돼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나름대로 강한 군사력을 이제 계속 유지를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자위대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자위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최근 들어서 일본이 점점 이것들을 국경을 넘어서 전수 방위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공격, 그것도 공격을 막고 난 다음에 보복이 아닌 이제 선제 공격도 가능한 쪽으로 간다. 이런 기사들이 점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정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잘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의 변화는 항상 문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되게 보수적이고 매뉴얼에 따른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러움,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일본은 그래서 어떤 정책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 관련되는 제도, 정책, 그리고 백서라든지 청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문서들을 잘 꼼꼼하게 읽어보면 일본이 어디로 방향으로 갈 건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잘 드러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2월 2022년 12월은 일본이 이제 3가지의 국방 관련 문서,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서의 개정판을 내놨습니다. 국가안전 보장 전략, 그리고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3종의 문서를 이제 개정판을 이제 내놓았던 것이죠. 그 당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세 내용의 이제 핵심은 뭐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이제 그러한 거죠. 근데 반격 능력이라는 것들은 일단 우리가 두들겨 맞은 다음에 공격하는 것도 반격이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할 게 100% 명확할 때 내가 먼저 때림으로써 그러한 상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반격의 일환으로 넓게 이제 보는 거죠. 일본은 이제 이것들을 이제 반격 능력의 보유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를 공격. 그러면 그 멀리 떨어지는 상대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북한일 것이고 더 멀리는 이제 중국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타겟이 이제 북한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때릴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나도 상대를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이제 무기를 확보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일본의 12월 달에 발표됐던 전략 변화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내용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발표됐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12식 지대함 미사일, 이거는 이제 원래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것들을 사거리를 늘리고 뭐 지대지라든지 탄도미사일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거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개량형은 이제 2026년 이후에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밀리터리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장거리 고속의 어떤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초음속, 뭐 마하 10 정도의 속도로 이제 날아다니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고속 활공탄. 이거는 이제 사거리가 한 2,000에서 3,000km 정도 되는 무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유도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이 작년 12월에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일본이 연달아 발표한 사항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환영에 나섰던 건 뭐냐면 국방비 지출의 확대입니다. 얼마만큼 늘리냐? 향후 5년에 걸쳐서 국방비 지출을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이제 발표였던 것이죠. 현재까지 일본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국방비의 상한선을 설정을 하고 있었어요. GDP의 1%. 즉 국방비는 대략적으로 GDP 1% 정도 선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고, 경제 성장이 늦어지면 국방 예산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것들을 대폭 늘려서 2배로 늘리겠다. 그러면 GDP의 2%로 늘리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확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리고 나면 일본의 국방비는 이제 5년 후가 되면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당연히 1등이죠. 2등이 중국, 그리고 3등이 이제 일본이 됩니다. 즉 GDP 규모대로 1, 2, 3등이 이제 그대로 군사비도 이제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순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올해부터도 2023년 예산부터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전년 대비 2022년 대비 26%의 증가를 하는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6조 9천억 엔입니다. 6조 9천억, 한 7조 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0배로 하면 7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달러로 환산하면 한 520억 달러 정도로 되는데, 한 해에 국방비를 이렇게 늘리는 거는 일본이 재무장, 어떻게 보면 자위대가 편성이 된 이후에 최고 수준의 증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1년에 25%씩 해서 2배를 늘리려면, 5년 만에 2배를 늘리려면 보통 우리가 72의 법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러한 페이스로 한 3년 정도가 되면 이제 2배가 되는 거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낮아지겠지만 어떻든 간에 한 10% 후반에서 20%대의 국방비 증액이 계속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즉 1976년에 GDP의 1%라는 원칙을 설정을 했는데, 이 원칙이 거의 50년 만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까지 증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국방비의 증액은, 그리고 군사 어떤 움직임의 군사적인 변화는 아베 유산이죠. 아베 총리가 있던 2014년 7월 달에 일본 헌법 구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일본의 방침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것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다라는 표현이죠. 일본에서 나온, 특히 일본의 어떤 안보, 국방과 관련된 표현들은 분명히 한자어, 바꿔놓고 보면 한자만 읽을 수 있으면 바로 읽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지? 라고 좀 헷갈리는 면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부러 되게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구축함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디스트로이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항상 호위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호위함 그러면 되게 규모가 작아 보이고 뭔가 무해한,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면이 보이지만, 사실 일본의 호위함들은 다른 나라의 순양함급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표현,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영어 표현을 직역한 것 같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들은 이제 UN 헌장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표현인 거죠. 타국이 공격을, 그러니까 자국이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반격하고 나를 지켜야죠. 이건 당연히 주권 국가의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이것이 좀 확대를 해보면 옆나라, 주변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나라가 일단은 맞고 있지만 나랑 뭐 이제 같은 배를 탔다든지 동맹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다가 2014년 이후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거죠. 이것은 이제 일본의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헌법 제9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일본 헌법 구조를 보면 되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이 뭐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 헌법 구조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그러니까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육해 공군을 보유하지 않는다. 즉 군을 보유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군이 아닌 자위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무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헌법에서. 그러면 이제 이 교전권하고 자위권의 구별은 도대체 뭐냐라는 또 궁금증이 이제 들게 됩니다만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는 일단 제껴놓고 타국을 일방적으로 침공은 하지는 않겠으나 타국이 침공을 받았을 게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유엔에서 허용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우리는 행사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헌법의 해석을 이제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아베 총리 시절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이죠. 일본의 변화는 상당히 느리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순간에 확확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일단 한번 방향을 잡으면 웬만하면 한 20, 30년 쭉 갑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제대로 맞으면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10년 사이에 일본이 이렇게 차곡차곡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차곡차곡 변하는 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그냥 계속 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일본의 국방비 지출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늘어난 지출은 대부분 어디 들어가느냐 장거리 타격을 할 수 있는 항공기 그리고 전투함, 장거리 미사일 이런 쪽 주로 이제 육상이 아닌 해상과 그다음에 항공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거리 타격 능력의 대부분은 일본 자체 조달보다는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습니다. 전체 항공기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미사일은 100%, 그 다음에 항공기 한 80% 정도는 미국으로부터 도입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미국의 군수업계는 일본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러한 이제 해외로부터의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도입을 확대함과 더불어서 자국의 어떤 해외 원조에 대해서 군사적인 사항들도 이제 포함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해주기 곤란한, 챙기기 곤란한 아시아, 정확히 말하면 인도 태평양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군사적인 원조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달러의 규모로 해보면 한 1,5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던 그러한 무기들에 대해서 이제 넘겨주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아마 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매우 작다 생각이 되지만 사실 저는 이 면이 되게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참 일본이란 나라가 생각이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 대립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항상 시선이 전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가 어떨 때는 저 호주 근처에 가 있다가 어떨 때는 유럽에 가 있다가 그러면 중간에 되게 나 혼자 챙길 수 없는 걸 누군가 챙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챙기는 나라가 생기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시선이 가야 되는데 잘 가지 않는,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 저는 동남아라고 생각을 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이 지역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러한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본은 단순히 국방비를 많이 쓴다 그리고 많이 무기를 산다를 넘어서 가지고 외교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올해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이제 개최되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의장국이 이제 일본인 거죠. 그래서 의장국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방문해서 어떤 글로벌 한 차원에서의 안보 그리고 외교적 협력 이런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와
그리고 깜짝 방문 우크라이나까지 통해서 미국과 함께하는 어떤 대외적인 외교 포지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나름대로 일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이렇게 해외에 적극적으로 광폭 행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대한 위협에 맞서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죠. 일본이 바라봤을 때 중국이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어떤 그러한 공격적인 행보에 대해서 단독으로 맞서기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결국 글로벌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억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느리게 대응하면 걷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 일본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보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강경한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이제 외무상이 이제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방문한 나라에서 중국에 대해서 되게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했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제 우려도 표시하고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 주변의 어떤 중국 군함의 자주 항해에 대해서도 지역 안보, 지역 평화를 해치는 행위다라고 이제 우려를 전달을 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참 한쪽에 가서는 자기 할 소리 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엉뚱한 왜 우리한테 대해서는 그런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만 어떻든 간에 일본의 입장은 어떻든 간에 과거와는 달리 할 말은 하겠다라는 입장이 명확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일본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결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국방비 확대에 대해서는 이제 55%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5%면 국민의 절반 정도 찬성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텐데 이게 이제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민 전체의 한 19% 정도만이 찬성을 했는데 한 4, 5년 사이에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던 것이죠. 즉 일본 국민들도 중국의 어떤 급속한 성장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것들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안보에 대한 위협을 되게 많이 느꼈고 스스로 뭔가를 방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군사력 확대 그리고 대외적인 적극적 행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계속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서 또 궁금증 하나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본이 뭘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잘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많은데 가만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근데 막상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다 했나? 라고 들여다보면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방 전략, 군사적 확대에서도 가장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돈, 그리고 하나는 사람. 즉 돈과 사람이 과연 제대로 확보가 되고 투입을 할 수 있겠는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일본은 돈 많은 나라니까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그리고 3프로TV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정부 부채, 공공부문의 부채가 높은 나라인 거죠. GDP 대비 220%의 부채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 압도적인 부채 규모가 많은 나라가 국방비를 증액하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여기에서 이제 카드를 꺼냅니다. 세금을 늘리겠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인상을 해가지고 연 한 1조 엔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23년도에 약 7조 엔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세금 인상으로 한 1조 엔 정도를 증액을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입장은 좀 다릅니다. 국방비 확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지만 세금 인상을 해가지고 국방비를 2배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의 68%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방비를 늘려야 되는데 세금 인상은 싫다라는 국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너희들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납득을 했다라고 나는 이해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거죠. 일본은 이제 내각제 국가다 보니까 뭔가 국민의 뜻하고 그 다음에 일본 의회의 뜻이 다를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의회를 해산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공약을 내거는 거죠. 국방비 증액, 그리고 국방비 증액에 따른 세금 인상,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자민당이 여기에 대해서 과반 의석 또는 제1당 등으로 되면 합법적으로 이런 수단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즉
봐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는 그 뜻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찬성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러한 공약을 내세운 당을 제1당 또는 과반을 줬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금 인상은 2024년으로 지금 미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올해 선거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7 회담 잘 치르고 그 여파를 몰아서 선거를 해서 다수당을 다시 한번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그러면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그만한 돈을 일본이 조달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220%, 우리는 지금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GDP 한 50% 정도의 부채를 이제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220%를 넘어가죠. 전 세계에서 200%를 넘어가는 주요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실제로 지금 매년 정부 예산의 34%를 새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어마어마한 이자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해서 예산 조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도 또 국채로 조달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일본이 지금 국방부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만큼 여유롭냐?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제 고령화율을 자랑하는 나라죠. 그만큼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노후를 위한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위해서 공약한 사항도 많아요. 직접 일본 국내에 투자해야 되는 사항도 많지만 해외 원조라든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될 사항들, 이미 디폴트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출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더 추가적으로 국방비를 채권을 조달해서 가는 게 맞느냐, 가능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 해상자위대 같은 경우는 4,340억엔의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해상자위대의 이제 부두시설들을 이제 유지하는, 개보수를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박 보조에도 건조에도 일부 투입하는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 실제로 이만큼의 예산을 이제 과연 채권 조달을 했을 때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일본의 경제력이 앞으로 성장할 거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지난 잃어버린 30년에서 확실히 이젠 다른 면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면 일본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일본 채권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고 여전히 낮은 금리에도 사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문제는 어떻든 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사실 일본 내부적으로 이런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는 것들은 사람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군은 별로 이제 인기가 없는 이제 그러한 조직인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자위대 규모가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현재 현원, 정원이 아니고 현원 규모로 보면 23만 명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자위대 규모를 보면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상 자위대가 한 14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23만 명인데 14만 명 정도 되고, 해상 자위대 같은 경우는 한 4만 3천 명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육군은 원래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사람 보병도 있어야 되니까 많고, 그 다음에 이 해군은 장비로 싸우는 거니까 그만한 규모는 좀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사실 육상자위대가 할 일이 있나요? 별로 없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상륙을 할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일본이 중국이 여러 이제 섬들이나 이런 곳에서 교전을 벌인다면 해병대 스타일의 작은 부대들이 필요한 거지, 이러한 대규모의 육상자위대가 어디서 먹지?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이러한 왜 이렇게 육상 자위대가 큰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 의회가 일단은 자위대 규모에 대해서 승인해준 정원이죠.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선은 24만 7천 명입니다. 근데 현원이 23만 명 정도니까 한 16,000명 정도가 비는 상태예요. 그런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국방비를 더 늘려서 뭔가 새로운 함선, 새로운 부대를 편성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군대 가서 뭔가 활동하기 좋은, 군대 입대하기 좋은 나이라고 하면 이제 만 18세에서부터 26세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의 이 만 18세에서 26세 정도에 해당하는 인력 규모는 지난 1994년이 1,400만 명을 정점으로 한 이래 지금 한 1,050만 명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뭐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층의 인구 감소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인력들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임금 인상? 일본에서의 어떤 자위대라는 그 느낌은 상당히 이제 사회에서 별로 볼 일 없는 사람들, 루저들이 마지막 보루를 택하는 좀 이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들이 또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 개선들을 어떻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자위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냉전 시절에 소련군이 홋카이도 지역에 상륙할지도 모른다. 일본 전역에 침공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엄청 긴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은 규모는 상당히 이제 길기 때문에 어디 상륙하려면 또 상륙할 곳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전국의 곳곳에 이제 부대들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섬나라지만 꽤 많은 육상 자위대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 난다면 사실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일부 줄이는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었겠죠. 뭐 내 밥그릇, 내 조직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도 있었겠지만 일본 자위대의 어떤 이런 구성에 대해서 제일 우려 그리고 걱정 섞인 비난과 조언을 많이 하려고 하는 쪽은 미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돈을 써서 국방력, 군사력을 강화한다 그러면 당연히 육상자위대가 아니고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 등이 이제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겠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좀 힘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제 해군력과 공군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런 뭐 미국의 요구 그리고 일본 스스로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해상자위대 규모를 일단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상자위대에서 2,000명을 해상자위대로 이제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 것이냐. 그리고 뭐 새로운 이제 대형 뭐 구축함이라든지 이지스함 그리고 뭐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낼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해군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배 타고 나가서 힘들잖아요. 망망대해에서 힘겹게 살아야 되고 좁은 공간에서 있어야 되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서 가족들과 편리하게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 타는 건 이제 힘든 거죠. 특히나 군함 같은 좁은 곳에서 힘들게 활동해야 되는 경우들은 더더욱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미 해군도 승조원들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 해군 역시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과연 뭐 일본이라고 다를까요? 어떻게 보면 국방력에 걸맞는 인력 증원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매우 힘든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이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본 내부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어떤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서 이제 일본 이제 정부 그리고 일본 산업계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면도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최근 들어서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방위 생산 능력 그리고 기술 기반의 강화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방위 산업을 육성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방위 산업 강화의 일차적인 목표는 뭐냐? 미국에 대한 이제 과도한 의존을 낮추겠다. 미제 장비 수입보다는 자급자족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일본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방위 산업은 되게 악명높습니다. 나눠먹기, 정치적인 판단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죠. 뭐 탱크 주력 전차다. 그러면 뭐 1년에 120대씩, 뭐 60대씩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최대한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데 비해서 일본은 아주 소수의 장비를 자급자족, 자체적인 제작한다 하면서 1년에 4대, 뭐 6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라인은 유지되지만 당연히 비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 정치인들이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또 이득을 챙겨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면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일본 방위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그다지 높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제 일본 방위 산업의 어떤 이런 취약점의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단 방식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유럽 사례를 듭니다. 유럽에서 이제 방위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보면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주요 방위 산업 업체에 대해서 국가가
뭐 대주주, 주요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다. 근데 일본은 전적으로 다 민간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배구조의 변화를 좀 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는 물량이 확보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인력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일본이 발주하는 물량을 다 합해봐야 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이제 2000년 이후에 냉전 시기에 비해서 축소된 국방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방위산업에서 철수를 이제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많이 발주할 테니까 그냥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것들은 일본 기업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위사업체 플랜트를 국가가 인수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영업체, 국영방위사업체가 만들어지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정부가 공장을 소유한 다음에 그 플랜트를 통째로 인수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플랜트를 그대로 해당 기업, 원래 그 플랜트를 유지하고 있던 기업들한테 이제 임대 형태로 이제 빌려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그냥 빌려준 비용만 내가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지, 그것들을 유지하고 뭐 자산을 유지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비용 투입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걸 해결하면 나는 그걸 가지고 물건만 만들면 되니까 훨씬 부담이 적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정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를 통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각각의 업체한테 너는 이걸 빌려가는 대신 이만큼의 물량을 생산해라 라고 필수 생산량을 이제 할당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제 잘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과거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일본의 방위산업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모습은 이제 맞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일본 방위산업의 비효율이 우리한테는 참 좋았는데 이것들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든 간에 뭐 일본 자체적인 일본 자위대의 방위산업 강화, 수요 확대로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해외 수출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한국처럼 달성해 보고자 하는 의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년쯤 됐네요. 2014년부터 일본은 이제 원래 일본의 군사무기의 해외 수출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었죠. 평화헌법 원칙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2014년부터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뭐 잠수함을 판다, 뭐 어느 나라에 수상 정찰기를 판다 등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 딱 한 건이 저기 수출이 있었군요. 2020년에 이제 필리핀에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판매한 게 딱 한 건이지 실제 무기를 판매한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비싸고 일본 특유의 이제 스펙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미제라든지 다른 글로벌한 스탠다드하고 잘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일본 입장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이걸 통해서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상대를 일본 군 시스템에 동화시키는 쪽으로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항공 자위대라든지 해상 자위대가 쓰던 장비를 넘겨주는 쪽으로 이제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 정부나 일본의 이제 공공금융기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비용을 대주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리고 많은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당장 돈 쓸 여력이 없는 나라들한테 무기를 팔 때 이런 쪽으로 많이 해주는 거죠.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 지원 대가로 우리나라 무기를 사줘. 그리고 단계적으로 나눠서 갚어.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일본도 이런 동일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그 원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노하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영역을 넓히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을 보이는 데 대해서 좀 주도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장 일본이랑 전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옆 나라, 껄끄러운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과장도 그렇다고 편매도 하지 말고 들여다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일본을 생각하는 경향은, 일본을 바라보는 눈은 양극단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언제라도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무서운 나라, 항상 음흉한 꿈을 꾸고 있는 나라, 이렇게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압도적인 경제력, 그런 위상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난 일본이 한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란 걸 통해서 일본 별로가 없어. 이제 우리가 다 따라잡았고 우리가 이제 다 나을 거야.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고 일본 우리 뒤처질 거야.
라고 하는 또 과도한 또 자신감과 일본에 대한 낮춰보는 견해. 어떻게 보면 뭐 양쪽 다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본은 옆나라고 그 나라와는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지만 뭐 상대방이 우리한테 대해서 삐딱하게 나오면 우리도 삐딱하게 나갈 수 있는 당연히 당당한 입장이 필요하죠. 그 와중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상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이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끊임없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용기를 내서 좀 어려운 주제,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군사적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정프로님이 이제 컴백하시면 다시 좀 편안하고 재밌는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제 정프로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